자, 이번엔 운동계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39페이지를 이제 펴보시고요. 거기 운동계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운동계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특징들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가보시면요. 근육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골격근, 심장근, 평활근 중에 우리가 골격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특징, 가로무늬근, 그 다음에 수위근, 내 움직임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근. 빠른 운동에 적합하다. 필요가 좀 빨리 오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근육의 미세 섬유 구조입니다. 미세 구조. 미세 구조. 자, 근섬유라고 하는 세포가 있죠. 자, 근육에는 이 근섬유라고 하는 요 놈이 이제 세포죠. 요 놈이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보여준 게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세포의 구조를 아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근세포에는 그 아래쪽 가보시면요. 미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구성된 근원섬유가 있다. 이게 이제 근원섬유죠.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섬유로 구성되어 있네. 그때 이 근원섬유 자체가 수축과 이완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이라 한다. 그러니까 얘가 수축하게 되면 전체의 수축이라는 거니까. 자, 아래에 보시면 근원섬유는 미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당기거나 밀어내는 거예요. 미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당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오신 필라멘트고요. 얘가 이렇게 생긴 미오신의 머리를 가지고 당기죠. 그럼 이 가는 섬유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당기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때 ATP가 필요합니다. 수축과 이완에 모두 ATP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요. 자, A 대 I 대 H 대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꼭 알아두실 것은 근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절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근절. 수축하게 되면 근절의 길이 짧아지는데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조금 짧아지게 돼 있어요. 짧아지는 이유는 이 가는 섬유가 안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굵은 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간도 좁아지고 이 공간도 좁아지죠. 이동하니까. 이 부분을 HD라고 부른 거고 이걸 ID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HD, ID, 근절 이 세 가지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HD, ID, 근절 이 세 가지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굵은 섬유의 길이 안 줄어들고요. 가는 섬유의 길이 안 줄어듭니다. 자, A대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A대라고 하는 것은 미오신 필라멘트, 굵은 섬유의 길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241페이지 가보시면요. 근육의 수축과 조절해서 첫 번째 1번 운동신경이 흥분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10번 각주로 가볼까요? 시내스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됩니다. 자, 아세틸콜린이 운동신경에서 분비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후유런에 지금부터 후유런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근육세포에 활동연이를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즉 탈분곡이 일어나고 활동이 발생하게 되면 2번에 칼슘 방출하죠. 자, 활동연이가 전달이 되게 되면 그때 근소포체에 있는 칼슘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이 칼슘ion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림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슘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트로포닌이라는 걸 결합을 하게 되죠. 트로포닌 결합합니다. 자, 트로포닌과 결합하죠. 자, 트로포닌 결합하게 되면 그러면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만날 수가 있어요. 4번에 보시면 미오신 머리하고요. 가는 섬유가 결합하는 모습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미오신 머리에 ATP가 결합을 하고 있다가 ADP와 PI가 분해가 되면서 미오신 머리에 붙어 있다가 API가 떨어나가는 거예요. 미오신 머리 구조가 변형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미오신 액틴을 당기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넘겨보시고 그럼 액틴이 미오신을 미끄러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을 수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오신 머리에 붙어있던 ADP는 떨어지면 원래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자극이 없어지고 칼슘이 근소포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이제 칼슘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 붙을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근육의 이완이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 근육의 이완이 일어날 때에는 운동신경의 흥분이 없어야 되고 근소포체로 칼슘이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ATP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TP가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수축할 때도 필요하지만 이완할 때도 필요하다는 점. 자, 그리고 다른 점이 뭐냐면 칼슘이죠. 즉 칼슘이 나오게 되면 근소포체에서 나오게 되면 수축이고요. 근소포체로 들어가게 되면 이완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가보시면요. 자, 근수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완이 일어날 때도 필요합니다. 자, 먼저 근육에 있는 ATP가 먼저 사용이 되는데 그 ATP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재생을 할 때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해서 ATP를 재생하고 그것도 다 쓰면 글리코겐을 이용해서 해당 과정과 젖산발을 통해서 ATP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에 대한 얘기를 다 훑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식물 345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345페이지입니다. 식물. 자, 식물 345페이지입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요. 맨 밑에 보시면 분열 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분열 조직, 생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기 끝에 있으니까 줄기 정단 분열 조직, 뿌리 쪽에 있으면 뿌리 정단 분열 조직. 자, 그 다음 형성층이라는 게 있죠. 관다발 형성층 또는 관다발 부름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관다발 부름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관다발 부름켜는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럼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라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것은 물관, 바깥쪽에 있는 것은 체관이죠.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 쌍떡잎 식물들 이런 경우에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우리가 있죠. 예? 관다발 부름켜 가지고 쌍떡잎 식물, 거치식물이거든요. 이건 뭐 장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무를 딱 잘라보면 나이테 보이잖아요. 자, 이쪽이 안쪽. 이게 계속 이제 1년마다 자라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춘제, 추제라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자랄 때 훨씬 더 잘 자라니까 좀 더 두껍고 얇은 형태의 그 무늬가 보이고 겨울철엔 약간 진한 형태고 약간 더 얇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게 이제 1년의 단위를 세는 나이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쪽이 이제 물관입니다. 우리가 세는 나이테는 물관 쪽이에요. 자, 넘겨보시고요. 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별다른 거 없습니다. 347페이지를 보시면 관다발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건 뭐 잘 아실 텐데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2번 동그라미 가보시면, 물관부는 물과의 무기양분을 이동시키고, 체관부는 유기양분을 이동시키는데, 유기양분엔 누가 있습니까? 유기양분에 설탕이 있죠, 여러분. 설탕을 딱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양분에는 설탕이 이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시면, 물관과 체관이 모여있는 것을 중심주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부분 중심주. 그 중심주의 배열은 종과 개념에 따라 다른데 속시식물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있고 줄기와 잎에서는 관다발이 고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규칙적 관다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외떡잎 식물에서는 분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줄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고 맨 밑에 팁. 관다발 부름켜의 유무. 거치식물과 쌍떡잎 식물 관다발 부름켜 가지고 있죠. 양치식물, 외떡잎 식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고 관다발 조직의 구성. 자, 물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은 죽은 세포들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체관부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살아있는 세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들 통과할 때는요, 설탕이 통과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잘 내는 파트들이 아니니까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십시오. 자, 357페이지를 보시면 물질의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쪽 파트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의 흡수라는 파트입니다. 수분의 흡수. 자, 뿌리털, 토양 입자 사이의 수분 포텐셜 차에 의해서 토양으로부터 뿌리털로 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자, 358페이지에 토양으로부터의 물의 흡수, 삼투 현상에 의해서 뿌리털을 통해 흡수된 물은 식물세포 안에 차 있게 되고 이어서 무기압력 흡수가 되어서 용액이 생물세포 안에 차 있게 됩니다. 그럼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 자, 뿌리털로부터 물이 들어올 때 심플라스 경로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세포를 바로 통과하는 경로가 되고, 아포플라스 경로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조직이니까 식물세포의 벽을 따라서 이동을 한 다음 중심주의 안쪽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중심주 안에 이제 물관과 체관이 있으니까 그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포플라스 경로라는 게 좀 표현되어 있는데, 아포플라스 경로는 제일 끝에 가보시면 세포벽을 따라서 흡수가 되는 통로예요. 이걸 통해서 중심주까지 갈 수가 있고, 심플라스 경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 원형질막의 통과, 즉 원형질 연락사를 통과해서 직접적으로 물이 통과하는 경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심주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이제 압력이 이제 크게 생겼는데, 위쪽부 상층부는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별로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360페이지죠.
자, 중심주에 들어온 물이 지상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때 힘이 필요한데 가장 큰 힘은 그 밑에 있는 증산력입니다. 자, 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의 증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다시 앞에 그림을 좀 보면요. 자, 이게 잎을 통해 가지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질 산소를 밖으로 버리고 CO2를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물도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증산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위쪽은 수분 포텐셜이 낮게 돼요. 수분 포텐셜이 매우 낮아집니다. 낮아지잖아요. 낮아집니다. 매우 낮아집니다. 이게 좀 잘못 적혀있네. 이게 4인데요. 자, 4. 막 낮아지죠. 낮아지니까 아래쪽에 뭐예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수분 포텐셜이 높죠?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2.2. 이게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죠. 자, 증산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기공의 개폐와 증산력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공을 열어야 해요. 이때 기공을 통해서 CO2가 유입이 되는 건데 물이 증발할 때 물이 증발하기에 적당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그 증발하는 결과 수분 포텐셜의 차가 커진 거죠. 자, 공변세포의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공변세포의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죠. 이게 이제 공변세포의 그림입니다. 공변세포가 지금 물이 들어가가지고 팽창한 모습이고요. K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들어가서 팽창한 모습이고, 얘는 K 플러스 밖으로 빠져나왔지. 빨간색 점들이 K 플러스 이온인데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그 결과 지금 닫혀있는 그림인 거죠. 여기 이제 K 플러스 이온입니다. K 플러스 이온. K 플러스 안쪽에 들어간 모습과 바깥쪽에 빠지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자, 다음 주 넘겨보시고요. 기공의 개폐 과정입니다. 자, 기공의 개폐는 K 플러스 이온과 앱시스산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공의 열림. 자, 주변에 있는 세포로부터 K 플러스 이온이 공변세포 내부로 들어가요. 그럼 물이 유입이 되는 거죠. 주로 청색광이 비추거나 밑에 각줄을 보세요. 이산화탄소량이 적었을 때 기공의 열림이 일어나는데, 자, 공변세포 내부로 K가 유입이 되면서 공변세포 내부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니까 물이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공의 닫힘은요, 수분의 증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잎에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ABA 호르몬이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공변세포로부터 K 플러스 이온이 방출되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보시면 체관이라는 게 나왔죠? 체관. 자, 체관이라고 하는 것은 3번을 가보시면 되는데요. 체관부에서 이동시키는 당은 대부분 설탕입니다. 그 밖에 무기염류, 암유상도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체관에서 물이 이동할 때에는 주변에서 물이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관의 압력이 커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주변으로 설탕 성분이 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자, 365페이지입니다. 자, 제목 뭐예요? 제목. 속시식물의 생식이죠. 속시식물은 중복수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넘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366페이지에 보시면 속시식물의 중복수정이라는 게 나왔죠. 속시식물의 중복수정. 우리가 딱 알아둬야 될 것은 맨 밑에 저 굵은 글씨입니다. 자, 얘는 중복수정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정액과 알세포가 만나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가 되죠. 이게 개체입니다. 이게 개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액과 극핵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것은 배젖이 된다. 이건 영양분이죠. 3N입니다. 핵형 보십시오. 3N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배젖의 핵형은 3N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수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개체가 아니에요. 영양분에 불과합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가보시면 거치식물의 생식이죠. 거치식물의 생식입니다. 얘들은 중복수정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게 되면 368페이지인데 거치식물의 수정, 중복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배젖은 수정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시방이 없고요. 거치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호르몬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식물의 호르몬, 옥신이죠. 자, 인돌라스테산이다라는 것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 2번 통 끝에 가보시면 줄기나 잎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3번 가보시면 굴광성. 자, 빛을 정단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 옥신은 반대편 측면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빛의 반대편 세포를 신장을 시키기 때문에 빛이 있는 쪽으로 힘이 일어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빛이 비치게 되면 옥신은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옥신은 극성이 있어가지고요. 줄기에서부터 뿌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는 세포들을 신장시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게 되면, 맨 아래줄 25번 각줄을 가보시게 되면, 옥신의 이동은 정단부에서 기저부 방향으로 일어나는 극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옥신 유출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한쪽 방향 쭉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결국 바깥쪽에 산성화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옥신이 쭉 이동하게 되면 바깥쪽에 산성화가 일어나요. H+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H+에 의해서 익스펜신이라고 불리우는 효소가 활성화되고요. 그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것은 셀룰로스 간의 수소 결합을 끊기 때문에 그 세포벽이 좀 느슨하게 바뀝니다. 그 결과 늘어나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식물을 수평방으로 놓으면 옥신이 조직이 아래쪽 이동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 쭉 내려갔을 때 옥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래쪽 부분이 신장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고농도로 있게 되면 반대편에 신장이 일어나요. 이게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줄기 쪽에서는 고농도의 액신에서 생장하는 건데 뿌리 쪽에서는 저농도의 옥신에서 생장합니다. 뿌리 쪽에서는 반대예요. 뿌리 쪽에서는 저농도의 옥신이 생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뿌리는 저농도 옥신 성장이 촉진된다. 줄기는 아래쪽 성장이 촉진되는 것이다. 줄기는 아래쪽 세포 성장이 촉진된다. 줄기는 고농도 옥신 성장이 촉진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자, 그래서 줄기 끝은 위로 자라고 뿌리 끝은 아래로 휜다. 자, 4번 가보시면 세포벽을 느슨하게 만든다, 세포를 신장시킨다. 산성진 장소 연표 나왔죠. 26번 각줄 가보시면 자, H+ 이온이 있는 용액에 넣으면 세포가 신장함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이온은 H+ 이온이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애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세포벽의 신장을 지키는 거예요. 옥신이 이동하는 그 현상 자체가 H+를 밖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옥신이 이제 바깥쪽으로 H+ 뿜어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익스펜신이 활성화되고 세포벽이 잘 늘어났던 거였죠. 자, 5번. 기관에 따라 생장 촉진도가 다르다. 줄기 쪽에서는 고농도, 뿌리 쪽에서는 저농도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가보시면요. 371페이지. 자, 옥신은 뿌리 생장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미분화되어 있는 아직 분화가 안 된 세포 덩어리에 옥신을 처리하면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식물이 아니에요. 미분화되어 있는 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옥신을 처리하면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 잎이 줄기에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건 절대 다른 얘기인데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낙엽 지는 거 있죠? 그걸 막는 거예요. 옥신이 있게 되면 낙엽이 안 집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제 탈리데라는 자리예요. 탈리데라는 자리는 에틸렌이 나오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서지는 그런 자리인데 옥신이 있게 되면 그 에틸렌의 작용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떨어진 걸 막을 수가 있죠. 자, 7번 가보시면요. 정화우성을 일으킨다. 즉 식물이 위로 곧게 자라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8번 가보시면요. 단위결실을 일으키는 게 되어 있죠. 제일 뒤에 가보시면 단위결실. 거기다가 씨 없는 딸기 적어놓으세요. 씨 없는 딸기. 씨 없는 딸기를 만드는 것은 누가 한다? 옥신이 합니다. 뒤에 가면 씨 없는 포도 나오거든요. 씨 없는 포도는 지베렐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지베렐린 나왔죠? 자, 지베렐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지베렐린 3번 동그라미 두 번째 끝에 가보시면요. 발화를 돕는다. 즉, 싹이 트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베렐린이죠. 지베렐린은 발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동그라미 가보시면 열매의 생장을 촉진한다라는 것. 씨 없는 포도죠. 씨 없는 포도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지베렐린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눈을 동면에서 껴나도록 돕는다. 동면에서 껴나게 돕는다. 그러니까 지베렐린이라는 것이 동면이 지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2년생 작물이 있어요. 2년생 작물. 여러분, 2년생 작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겨울밀인데요. 얘들은 겨울이 지나가야 개발을 한다, 또는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2년에 걸쳐 자라는 애들이 2년생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겨울밀에 우리가 지베렐린을 처리하잖아요. 지베렐린, GA가 지베렐린을 처리하게 되면 얘가 2년에 걸쳐 자라지 않습니다. 1년만 해도 자라는 거예요. 겨울 처리 없어도 지베렐린에 의해서 얘가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시토키닌 있죠?
자, 옥신과 공존해서 세포분을 촉진하는 것이 시토키닌. 세포분을 촉진하는 것이 시토키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보세요. 앱시스산. 자,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 발화를 억제하는 게 특징. 종자 발화를 억제한다. 그 다음 기공을 닦는 게 특징. 자, 5번 가보세요. 에틸렌. 자, 2번 동그라미 기트 상태로 작용하는 게 특징. 자, 3번 노화를 진행시킨다. 즉 성숙시키는 게 특징. 토마토를 붉게 만들어요. 푸르스름한 그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에틸렌의 역할입니다. 자, 과일을 성숙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식물이 곡개장을 방해할 수가 있다. 삼중 반응. 트리플 리스판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식물이 이렇게 휘어져 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에틸렌이 나오면서 만드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 잎이 죽에 떨어지도록 한다. 탈리 효과죠. 자, 이런 것들도 에틸렌 작용이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살리실산이라는 것 나왔죠. 이게 식물에서의 면역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척추동물의 면역물질은 정말 다양하고 많았는데 식물은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살리실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면역반응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보시면 개화가 나왔습니다. 개화. 자, 양가로 1번 광주기성.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대한 식물체의 반응을 우리가 광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밤의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주 보시면 밤의 길이를 감지해서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보시면 1번 동그라미 장일식물이란 게 나왔죠. 장일식물의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요. 이게 중요하죠. 암기가 짧을 때 개화합니다. 반면에 단일식물의 경우에는요. 일조 시간이 짧고, 자, 이게 중요하죠. 암기가 길어야만 개화합니다. 그래서 암기 중간에 빛이 들어가도요. 단일식물은 개화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죠. 길어야 되는데 짧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개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달라지잖아요. 자, 넘겨보시고요. 자, 한계암기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한계암기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장일식물 한계암기보다 짧을 때 개화하는 게 특징. 3번 동에 보시면 단일식물 한계암기보다 길 때 개화하는 게 특징. 단일식물은 암상태 중간에 빛이 들어가면 개화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피토크롬. 자, 피토크롬은 잎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잎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얘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개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옆에 가서 보시면 377페이지인데요. 자, PR과 PFR이라는 게 있죠. 자, PR이라고 하는 것은 적색광을 흡수하기 있기 때문에 이걸 P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PFR이 되는 거고요. 그럼 PFR 만들어지면서 반응들이 일어나는 건데, QFR이라고 하는 것은 근적 외선을 받으면은 PR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두운 곳에 놔두면요, 기본값은 이거예요. PR. 어두운 곳에 놔두면 천천히 이걸로 다 바뀌게 되어 있죠. 근데 빛을 비추게 되면 적색광이 충분하게 많거든요. 낮 동안에는 적색광이 많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럼 밤에는요, 서서히 이걸로 다 간다는 거죠. 밤에 근적외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낮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색광과 근적외선이 다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밤에는요, 서서히 다 이걸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근적외선을 비추면 이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PR은 근적외광을 흡수하는 형태다. 근적외광을 흡수하거나 어두운 곳에 두면 PR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PR은 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적색광을 비추면 PFR로 가는 겁니다. 자, 낮에 보시면요. 자, 그림 밑에 보십시오. 낮에 보면요. 근적외광에 비해서 적색광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FR로 존재를 하는 거죠. 밤에는요. 암기 중에 PFR이 자발적으로 PR로 전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4번 동그라미 가보십시다. 자, 잎에 존재하는 피토크롬은 일장 자극을 수용한 후에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토크롬은 잎에 존재하는 개화 유도 호르몬을 합성 유도해요. 개화 유도 호르몬이 그럼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꽃을 피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보세요. 화성소가 있죠. 자, 화성소라고 하는 것은 일장 자극 피토크롬에 의해서 개화가 유도되는 호르몬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잎에 있습니다. 잎에 있어요. 잎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동해요. 자, 그림 보시면요. 자, 잎에 있기 때문에 잎에 있는 그 화성소가 여기 이제 피토크롬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극을 줘가지고요. 화성소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꽃을 피우는 쪽으로 다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동해가지고요,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더 있네요, 여러분. 하나 더 넘어가 보십시다. 380페이지 가보시면 저온 처리와 개화, 이거 한 얘기긴 한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 겨울밀과 같은 2년생 식물들은 많은 경우에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 강주기성 외에 반드시 온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거 저온 처리라고 이제 부르는 또는 추나 처리라고 부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번 가보시면요, 종자의 지배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저온 처리 없이도 개화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일장 주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발화에 대한 얘기 또는 개화에 대한 얘기를 다 해보았습니다. 자, 식물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시험에 등장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좀 알아놓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꽤 많지만 그것들을 계속 눈을 찍고 외우셔서 시험장 가셨을 때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보도록 하시고 밑줄 그은 것만 축축 보도록 하시고 책의 내용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시험장 가셔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꼭 잘 외워서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좀 안타까운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나왔는데요. 제가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 출제가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점은 내가 정확하게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갔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좀 반복해서 많이 보도록 하시고, 시험장 갔을 때 정 안 외워진 것은 시험지 위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배부할 때 빨리빨리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적어 놓고 시험장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V, 코어에 대한 정리 강의를 좀 했으니까요. 이것들 정리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고, 문제풀이를 강의 들으면서 또 한번 제대로 체크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강의 들으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